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방송 읽어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읽어드림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영입니다. 지금 앞서 올라가 있는 건 14화인데 부득이하게 16화를 먼저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15화 본문을 녹음을 마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외부 소음이 들어가 있어서 녹음한 파일을 전부 버리고 새로 녹음을 해야 해서 다음 책인 인생 수업을 먼저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미리 발견해서 업로드에 차질 없이 진행을 했는데 제 불찰이네요. 죄송합니다. 15화가 마무리되면 파일을 지우고 순서대로 다시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전편 예고에서 말씀드렸듯 이번 화에서 읽어드릴 책은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부제라고 해야 할까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책을 펼쳐보고 얼마 안 돼서 저보다 높은 연령대 분들을 위한 책이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어쩐지 아이 육아 관련된 책을 읽으면 내 어릴 적 생각을 돌이켜보듯이 이 책을 보니 부모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볼 수도 있고 내가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네요.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법륜 스님이 건네주시는 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읽어드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루할 만큼 안 가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같은 시간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릴 때는 보통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올리고 내가 형님이다, 내가 언니다 우기기도 합니다. 그렇듯 어른 되기를 기다리니까 시간이 안 가는 듯한 겁니다. 막상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살이라도 낮추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 시간의 흐름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나이를 들어서는 노화가 따르잖아요. 팽팽하던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검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기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미래가 두려워지면서 마음이 과거로 향합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 들면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지난 세월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때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다 행복한 걸까요? 중고등학생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해요. 지난 시간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실제 그 시간에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의 나,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세대와 상관없이 1위가 공부 좀 할 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지 말고 공부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후회하며 과거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인생 극장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이면 현실은 늘 괴롭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대는 10대에 충실하고 20대는 20대에 충실한 겁니다.
10대에 충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대는 공부에만 매진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늘 책임져야 하고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10대에는 공부만 해도 되고 그것만 잘하면 칭찬까지 받잖아요.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두 번 오지 않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20대가 되면 연애하면서 설렘도 맛보고 가슴앓이도 합니다. 이것은 청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설사 실패해도 그 경험 덕분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도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다고 빨리 나이 들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는 늘 힘들고 괴로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합니다. 지금 40대, 50대가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면 바로 지금 시절이 한창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60대, 70대가 나이 들었다고 서러워하는데 10년이 지나면 또 내가 10년만 젊어도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렇듯 늙었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청춘인 고3이 고2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네가 해라. 늙은 나는 쉴란다. 아이가 어른을 흉내내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도 또 젊은 사람이 험난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나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늙어서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도 지금 주어진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힘도 있고 꿈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또 나이 든 사람은 인생 경험을 많이 했더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현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널리 이름을 알려야 하고 숱한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중심을 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였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구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 욕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왜 사느냐 다시 묻고 싶을 때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갱년기에 접어들어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왜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즉,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살고 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 일을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다 보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구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즐겁게 사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즐겁게 살지? 이것이 이미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풀도 그냥 살고 토끼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 믿었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의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그러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잘 사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언제나 잘된 일이다. 햇살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다가 금방 맑아지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오지 않고 찌뿌둥한 날씨가 하루 종일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 것만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혼한 일도 벌어집니다. 애를 낳아서 키울 때는 내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니 공부를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썽 피우고 사고쳐서 골머리를 앓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까먹고 심지어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도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 일도 생깁니다. 인생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빈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빌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빌고 아내가 부드럽기를 빌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빈다고 해서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릴까요? 우리는 늘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연결짓습니다. 돈을 원할 때는 돈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이 나타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사라지는 것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됐다가 어떤 건 안 됐다 하니까 늘 행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락이라고 해요.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서 고락이 늘 되풀이됨으로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좋았다가 나빴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를 기준으로 돌고 돕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은 나쁜 일이 생겨서 불행한 것과 늘 반반씩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돼서 기분이 좋은 것은 마약 주사를 맞은 것과 똑같아서
계속 맞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행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이 나쁜 것 같고 저 일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나쁜 일이었던 게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 같았던 게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에 괴로워하는 감정 기복이 좀 줄어듭니다. 전에는 좋은 일 갖고 행복해하고 나쁜 일 갖고 불행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거야. 이건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을 거야. 이걸 알아갑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받아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한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예전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서 몇 달 살기도 했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법문거리든 수행의 과제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교도소에 가서 법문을 해도 감옥살이를 하기 전과 한 뒤에 대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당신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수감자들의 마음 상태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심수로 분류되었는데 취조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일반 재소자 12명이 있는 방에 보내졌습니다. 그 방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이런저런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들어왔는데 보통 자범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감자들에게 법문을 한다면 첫 마디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억울하시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 확 다가갈 수 있겠지요. 이것은 책을 보고는 얻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직접 감옥에 가보고 수감자들을 만나보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다는 일도 꼭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 원숙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었거든요. 실연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해서 사람 보는 안목도 생기고 연애 심리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는 낙관이 아니라 일어나 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배울 수 있고 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20대 때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방황했겠지요. 어떤 직장을 구할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연애를 했든 부모가 권해서 했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배우자와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아니어서 결혼을 괜히 했나 후회할 때 자식이 덜컥 생겨버렸을지도 모르지요. 또 아이 갖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애가 안 생겨서 병원을 찾는다, 몇 명을 낳을 것인가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아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웠는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부모 뜻대로 안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웬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여성분이라면 시댁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낯선 집에 가서 부모 아닌 사람을 부모라 해야 하고 형제 아닌 사람을 형제라 해야 하고 갑자기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과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괴로움 속에 어느덧 나이가 40, 50, 60세에 접어듭니다. 이젠 또 애가 커서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군대에 보내고 또 어느 직장에 취직시켜야 할지,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숱한 경험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하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가 젊어서 방황했던 시절처럼 이제 내 자식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어떤 교훈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하며 배운 것을 통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보니 그거 할 거 아니더라. 너는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라. 자식이 어릴 때 부부간에 다투니까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힘들더라. 너는 결혼을 하거든 애는 낳지 말든지 낳으려면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한다. 이런 교훈이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자신의 부모가 한 것과 똑같이 빨리 시집가라, 빨리 장가가라, 돈 많은 사람이 최고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해서 20, 30년 살았으면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전생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가 좋아져서 밥을 좀 잘 먹든지, 옷을 좀 잘 입든지, 잠자리가 좀 낫든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사는 모습, 고민, 방황, 괴로움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업이 안 좋다면 그 나쁜 업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랄 때 엄마가 오빠만 챙기고 나는 딸이라고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불평해놓고 자신도 아들만 챙기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힘들다면서 자신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을 하면 싫어해놓고 자기도 그대로 닮아서 술주정하고 성질이 급한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으면서도 결혼해서 자신도 엄마와 똑같이 합니다. 인생을 좀 살았으면 그것을 통해 지혜가 생겨야 하는데 늘 괴롭고 서운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자식과 후대에게 지혜로운 조언은커녕 내 문제, 내 외로움, 내 고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늘 괴로워하고 눈물 짓습니다. 또 그 괴로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어 고통을 대물림합니다. 요즘 주위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문상을 많이 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죽었다고 또 자식들이 문상 오는 시간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 갖고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매겨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야 시야가 열리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살, 못마땅한 나를 살해하는 것. 한국 사람은 하루에 43명꼴로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창 도전하고 꿈꾸어야 할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의 자살이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서만 증문즉서를 하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구청 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도 자살에 따른 충격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해서였습니다. 대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남이 나를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해진 상이 있습니다. 이를 자아, 자아상,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상상의 자기를 만들고 그 상상의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서 자식을 하나 둘 낳아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일종의 공주병, 왕자병 같은 게 있어서 자기에 대해 너무 높은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상 현실과 부닥쳐보면 생각과 달라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린 자아상과 밥 먹고 성질내고
화내고 슬퍼하는 현실의 나와의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자아가 현실의 나를 못마땅해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극에 이르면 나같이 쓸모없는 건 없어져야 해 하는 심리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자아식이 현실의 자기를 죽여버리는 게 자살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도 상을 그립니다. 가령 내 애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애인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불만스러워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그럼 헤어지면 되는데 상대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자살이나 살인이나 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에 근본을 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살인과 자살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기준을 두고 너는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못하다. 넌 나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없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치는 방법으로 첫째는 꼴도 보기 싫어 하다가 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게 살인을 합니다. 자살은 살인과 동일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만 죽기 억울하니까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식에 맞게 현실의 자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식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버림으로써 현실의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툴면 서툰 게 자기이고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는 게 자기이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자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소중한 겁니다. 돌멩이가 꼭 큰 게 좋고 작은 게 나쁜 게 아니듯이 현실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자기를 미워하고 나아가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을 좀 잘하고 싶으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걷기 연습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현재의 나로부터 출발하면 조금만 향상이 되어도 성과가 나니까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상의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현실의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늘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억압 상태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주위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그 요구에 자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또는 자기를 너무 높이 상정하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신을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노력해라 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 정도면 좋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서 어른들이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는 신호.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이 자아상에서 비롯한다면 사회적 원인은 가정과 사회가 불안 심리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은 가정과 사회가 불안 심리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막는 해법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정서 불안이 아이의 심리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아이도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선천적으로 생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엄마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사회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엄마에게 마련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는 아이에게 나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헌신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정신적인 씨앗이 튼튼해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아이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정신질환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설령 발병인자를 갖고 있다 해도 주위 환경이 편안하면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 성적 등으로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니까 사춘기나 입시에 임박해서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서 공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거두면 발병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돌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상담사를 배정해서 상담과 함께 심한 경우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승자가 되려고 목숨 걸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옛날같이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은 없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심해서 심리적 약자들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기지 못해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자살 충동은 곧 병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육체질환만 병으로 생각하지 정신질환은 병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데 겉보기에 육체가 멀쩡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 육신이 멀쩡한 게 왜 그러니? 라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텔레비전에서 슬픈 장면을 보고 거기에 몰입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화면을 보지 않은 제3자는 쟤 갑자기 왜 울어? 미쳤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의 내면은 그 영상에 빠져있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겨 사람 살려 라고 고함을 치면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잠꼬대지만 본인은 꿈속에서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죽여버리겠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지 상황이 바뀌면 심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죽는다 하더니 안 죽네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면 그래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죽어버리면 부모나 형제는 자기가 죽였다고 큰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들 때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외면하거나 그럼 죽어라 하지 말고 살펴줘야 합니다. 실제로 죽는 건 아니라 해도 죽고 싶은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제일 좋은 것은 화제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죽는다고 그래? 힘내.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살 충동 심리에 빠져들 때는 수렁에 빠져들듯이 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화제를 바꿔서 지난번에 우리 둘이 영화 봤을 때 있잖아. 그 장면 생각나? 이런 식으로 아이 이야기의 방향을 돌리면 수렁에 빠지던 심리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울함에 사로잡힐 때 누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로잡혔던 생각이 탁 풀어지면서 멀쩡해져요. 그러나 혼자 놔두면 또 골똘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5분, 10분 끌고 가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 든지 해서 기분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꾸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나약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입에 뱉구나. 아주 버릇이 됐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뭐 사달라는 소린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소한 계기에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산에 갔는데 사람이 지나가서 기회를 놓쳐서 더 조용한 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약촉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리저리 뱅뱅 돌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또 자살하려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는 건 생존의 본능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 심리가 싹 없어집니다. 이걸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 보면 너 죽는다더니 왜 도망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 병은 특히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니까 이 시기에 더욱 주의하고 불안하거나 충동이 일어나면 빨리 약을 먹어야 합니다. 또 방에 혼자 있으면 자살 충동에 빠져드니까 되도록 혼자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걷는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목욕탕에 간다든지 해서 기분 전환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제때 치료를 안 해서 만성화하면 자살 충동의 고비를 넘겨도 또다시 나타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법륜스님의 인생 수업 중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법륜스님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팟캐스트 방송 목록을 살펴보면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을 스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수많은 질문들을 보면서 일평생 절에서 도를 닦으신 스님께서 어떻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가령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 과묵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내가 잘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20대의 문제처럼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 어쩌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인생사 수많은 일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 어렴풋이 알게 된 듯 싶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인생 수업에서 좋았던 나머지 챕터들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읽어드림, 아이튠즈,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읽어드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감상 소감 및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나 책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럼 읽어드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